최근 들어서 증시가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뭐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또 크게 하락했다가 하면서 투자자들이 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죠. 이게 지금 닷컴 버블과 AI 버블이 닮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닷컴 버블은 인터넷 기업들이 주가가 수익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나스닥 지수가 그때 5배 상승했어요. 2000년 3월 이후에 2년 동안 지수가 78%가 하락합니다. 이때 버핏이 닷컴 관련 기업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다고 펀드 매니저들한테 조롱을 당했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오히려 썰물에 쓸려 나간 거는 펀드 매니저들이었고 버핏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고, 버블이 꺼졌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이 고민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었던 게 예전에 리먼 파산 사태 때 2008년이었었는데 그때 골드만삭스의 회고록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AI로 인한 이번 상승은 닷컴 기업과 다르게 실제 수익이 발생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실적을 따라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2008년 리먼 사태가 실제 수익이 발생했던 기업들이 신용 리스크가 터지면서 한 번에 무너졌다는 점에서 이 리먼 사태랑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닷컴 버블로 실업자가 대량으로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할 수 있었던 정책은 오랫동안 저금리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저금리를 오랫동안 부양시키다 보니까 미국 집값이 폭등합니다. 신용이 낮은 사람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 대출해줬던 이름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브프라임 사태라고 부르는 거죠. 이 대출 채권에다가 금융기법을 쓰니까 안전한 상품으로 포장돼요. 신용 불량,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받은 대출이 어떻게 안전한 상품이 될까요? 골고루 혼합해서 섞었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한 상품이다라고 바뀌게 됩니다. 말이 안 됐었던 거죠. 어쨌든 이 투자은행들이 이 상품을 팔아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얻습니다. 그럼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AIG라는 보험사가 보증을 서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이 상품이 망한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갚아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보험사도 망했습니다.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안전하다 믿었고 불량 상품을 우량 상품이라고 속여서 팔고 속고 샀다는 거죠. 여기에 파생 상품도 끼게 됩니다. 신용의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던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금융회사들입니다. 금융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은행들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실적을 동반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은행에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집값이 하락하면서 서브프라임 대출 연체가 급증합니다. 2008년 베어스턴스 투자은행이 살려달라고 SOS를 치죠. 미국 정부가 JP모건이 인수하도록 도와줍니다. 2008년 9월에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합니다.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더 이상은 모럴 해저드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구제를 안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선 당연히 구제해줄 줄 알았는데 안 구제해줬기 때문에 당황해버린 거죠.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이 벌어지게 됩니다. 채권이 터지고 보험이 터지고 파생이 터집니다. 방금까지 존재했었던 수익과 자산이 순식간에 손실과 부채로 돌변해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세계 위기로 확산됩니다. 미국 증시도 50% 넘게 하락했었어요. 아마 미국 증시가 50% 넘게 하락한 거는 역대 몇 안 되는 위기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면 AI 버블은 안전할까? 챗 GPT 등장으로 AI가 이제 학습과 추론을 통해서 인간이 하는 일을 서서히 대체합니다. 여기에 로봇을 얹으면 인간이 몸으로 하는 일까지 AI가 하게 됩니다.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AI 모델을 더 발전시키기로 합니다. 이렇게 모델을 훈련하는 스타트업이 1,50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자랑하죠. 모델들은 AI 클라우드를 통해서 짓거나 임대해서 훈련과 추론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GPU, CPU, HBM이라는 핵심 반도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매출이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AI 관련 기업들 주가가 4년째 오르고 있어요. 문제는 이 AI 모델들이 다 적자라는 겁니다. 서비스 회사들이 비용을 내고 모델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고객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아직 큰 돈을 버는 회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 적자를 봅니다. 모델 중 하나인 오픈 AI도 흑자는 2029년에나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놓습니다. 고객들은 돈을 내지 않는데 모델들이 몸값이 오르면서 투자로 받은 돈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칩을 사주고 돈의 순환을 만들어내죠. 반도체 회사들은 모델 회사에 투자를 해주고 모델 회사는 다시 반도체를 사줍니다. 자본을 이익으로 바꾸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모델이 계속 돈을 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는 한계가 다다르겠죠. 이제 클라우드
클라우드를 짓고 칩을 살 돈이 없습니다. 반도체 회사가 더 이상 모델 회사에 돈을 투자하지 않게 되면은 칩 매출이 급락하게 됩니다. 이게 AI 버블론자들의 시나리오예요. 반대로 모델이나 서비스 회사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AI 클라우드에다가 구매를 해주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계속 만들기 시작하면은 반도체 회사들도 계속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긍정론자들의 시나리오예요. 시간이 지나야 향후에 어떤 것이 맞았는지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대응책도 준비해야 됩니다. 미국 부동산 버블 당시에 리먼이 자본 30배의 레버리지 썼었어요.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니까 돈은 잘 벌었죠. 대신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은 위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탐욕에 눈이 멀다 보면은 이렇게 레버리지를 계속 올리게 되는 거죠. 가진 자산을 장부가로 계산해서 현재 시가가 급락해도 자산과 부채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최악의 가능성에 대비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월가 대부분 투자은행들이 그렇게 손실을 봅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달랐어요. 최악의 가능성을 외면하지 않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 당시 골드만삭스 대표였던 블랭크파인 이 저자는요, 리스크 관리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따져보고 그 경우에도 버틸 수 있게 준비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매일 시장 가격으로 자산을 다시 평가했어요. 장부상으로 평가하면 버틸 수 있는데 시가로 평가하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실제로 줄어들게 되면은 손실을 인정해야 되겠죠. 저자는 이 고통스러운 정직함이 회사를 살렸다라고 회고합니다. 왜 그러냐? 현실을 늦게 인정하는 기업은 판단이 늦어져요. 판단이 늦은 기업은 나중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손실을 일찍 반영했어요. 포지션을 줄일 수 있었고 시장이 더 망가지기 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 CEO였던 이 저자 블랭크파인이 사업에서 살아남는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손실은 나중에 만회할 수 있다. 그런데 파산은 회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실을 인정하고 낮은 가격에 자산을 넘기거나 외부 자금을 받는 거를 굴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업이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IMF 때 우리나라 그룹들 줄줄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살아남은 그룹들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 확보를 위해서 알짜 기업을 판다던가 돈을 빌린다던가 이렇게 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카리스마 있는 영웅 같은 리더가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공포에 질린 조직 안에서 평정심으로 관리를 하는 리더가 중요하다. 매일 임직원과 소통하고 상황을 설명해주고 고객과 시장을 향해서 회사가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힘을 쓰는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가 불안해하면은 조직이 움츠러들고요. 리더가 낙관적이면 내부에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려요. 블랭크파이는 그 사이에서 냉정한 정보 공유와 행동의 속도로 신뢰를 만들어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위기가 오고 기업이 흔들리는 시기가 오면은 어떤 리더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리먼 사태 당시에 기업의 숫자를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쓸려나갔어요. 반대로 위기 상황에 잘 대응하는 리더를 가진 회사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거는 수치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투자자라면은 CEO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발언하는지, 어떻게 조직을 관리하는지 최소한 기사라든가 인터뷰를 찾아보면서 이 CEO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골드만삭스 회장 겸 CEO 로이드 블랭크파인이 쓴 생존 지능, 이 책은요, 단순히 금융 시스템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한 인물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감각을 익히면서 성장했고 그것이 어떻게 최정상급의 의사결정으로 이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엘리트 코스가 아니었었어요. 뉴욕 브루클린 공공주택에서 자랐으면 평범하고 아니면 그 이하인 환경에서 자라난 소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빨리 읽는 감각, 허세보다 실리를 택하는 태도, 체면보다 생존을 먼저 생각하는 본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골드만삭스 CEO가 됐죠. 이렇게 자란 블랭크파이는 손익계산서와 매일 숫자로 된 데이터를 보고받으면서 이상 징후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숫자로 위험을 읽고 구조로 대응하는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은 AI로 돈을 넘치게 버는 기업과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기업이 공존하고 있고요.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으면서 물가를 건드리고 금리 인하에서 금리 인상으로 바뀌는 구간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랭크파인처럼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투자자도 내가 투자한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데이터를 보면서 문제를 찾고 최악의 상황이 와도 버틸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지금 손실 보더라도 내가 팔아서 손실을 확정 지어야 되는 기업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손실 확정 짓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다시 본전 오면 그때 팔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손실 더 커지고 누적돼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격동의 시기에 살아남은 전 골드만삭스 회장 겸 CEO인 블랭크파인의 생존 지능을 읽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감각을 길러야 하고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참고로 이 책에 재밌는 건 워렌 버핏 일화가 나오는데 그 당시 때 위기였었던 골드만삭스에 투자해준 사람이 워렌 버핏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와, 블랭큰파인이 금융 위기가 터져서 지금 모든 은행들이 줄줄이 망하고 있는데 이때 골드만삭스를 살려달라고 버핏한테 말했는데 버핏이 거기에 설득돼서 투자를 해줬다? 대체 버핏은 왜 투자를 한 거지? 블랭큰파인은 대체 어떻게 설득한 거지? 이게 이 책에 나오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